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미국은 어떻게 다시 위대해졌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유럽발 코로나 공포에 국채 올라가고 주가 떨어지고 유가 6%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1.12%, S&P 500은 0.76%, 다우존스 지수는 0.94% 떨어졌으며 특히 러셀 2000 지수가 1.8% 떨어졌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4% 가까이 떨어지다가 막판에 2%를 끌어올리면서 1.8%로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메인 이슈는 유럽 봉쇄입니다. 유럽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 신규 감염이 재차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럽이 재봉쇄로 들어갔죠. 유럽의 재봉쇄로 인해 전 지수가 다 떨어졌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빅테크는 떨어졌지만 오히려 나스닥 지수보다 덜 떨어졌고 그리고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을 비롯한 가치주는 떨어지는 폭이 아주 심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앞으로 장세는 실적 장세입니다. 따라서 4월에 실적이 안 좋을 주식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주가 될 것입니다. 유럽 봉쇄로 인해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유럽 봉쇄가 되니까 여행주가 떨어졌죠.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못 가니까 카니발을 비롯한 항공주들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여행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석유 수요가 또 줄어들 것이 예상되니 또 유가 관련주가 떨어졌죠. 그리고 금리가 빠르게 안정되니 은행주도 폭락을 했습니다. 즉 가치주는 모두 떨어졌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가치주는 4월 실적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분기인 1월에서 3월까지 실적이 잘 나왔을까라는 거죠.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 개판인 상태에서 2분기 가이던스를 좋게 발표할 CEO가 있을까라는 거죠. 2분기는 4월서부터 6월까지죠. 지금 다시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유럽도 이제 개판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좋게 가이던스를 발표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다가는 이제 소송 당하죠.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 이런 가치주들 다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일본의 보험회사나 은행들이 돌아와서 미국 국채를 더 사줍니다. 따라서 금리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면 은행주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주는 힘든 4월을 보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빅테크는 금리는 안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은 좋을 것이고 경기가 좋아지니 앞으로 가이던스도 좋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4월 20일에 발표되는 넷플릭스의 실적 스타트가 좋으면 그때부터는 미리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4월 20일부터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이고 금리만 안정된다면 빅테크는 현재가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3월에 안 좋았던 이유는 일본 은행들이 독일 국채와 미국 국채의 스프레드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미국 국채를 팔고 독일 국채를 사서 10년물 미국 국채 10년물이 치솟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ECB 총재 라가르드가 독일 국채의 금리가 미국 따라서 자꾸만 올라가니까 독일 국채를 사준다고 하면서 독일 국채는 안정이 됐고요. 그러자 독일 국채 가격은 오르면서 오히려 이제 수익률이 떨어졌는데 미국의 연준은 그냥 손 놔버렸죠. 그러니까 일본 은행들이 집중적으로 미국 국채를 팔아 제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멈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일본 은행에 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일본 은행이 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7%를 넘나들던 미국채 10년물이 이제는 1.6%대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1.5%도 뚫을 기세다. 지금 현재 1.062%까지 떨어졌죠. 이번 일주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주일이 지나면 4월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때는 일본의 은행, 보험회사가 높아진 미국 국채를 사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일본의 스가와 미국의 바이든이 회담을 앞두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면 1.5%대 안정도 가능합니다.
어제 나스닥이 떨어졌지만 빅테크는 오히려 덜 떨어졌고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테크 주식들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4월은 실적이 좋아질 빅테크는 좋겠지만 실적이 안 좋을 테크 성장주 이런 것들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4월은 실적이 좋아질 빅테크 위주로 올라갈 것이고 가치주 및 실적이 안 좋은 성장주들은 바닥을 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다시 위대해졌는가? 미국은 어떻게 패권국이 되었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본토에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당시 선진국이었던 유럽은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제조품의 42%, 전력의 43%, 철강의 57%, 석유의 62%, 자동차의 80%를 생산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패권국이 되었죠. 전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미국은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1954년생서부터 1964년생까지 해마다 400만 명씩 태어났고요. 1946년에서 1973년까지 미국은 연평균 3.8%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는 미국이 제조 대국이면서 거대한 소비 대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황금기는 1960년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피해가 덜 입었던 미국은 거대한 제조 대국과 소비 대국이 되면서 1960년대까지 쭉 잘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달러도 기축통화가 되면서 엄청나게 잘 나간 게 1960년대까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제조 대국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1960년대 미국은 제조업에서 생산성 향상을 이뤘는데 그 비결은 표준화였습니다. 주택 건설의 표준화가 진행되어서 롱아일랜드의 레비타운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채씩 1년 안에 4,000채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집을 그냥 짓던 거에서 이런 표준화 공정을 통해 가지고 집을 굉장히 빨리 짓게 되었다는 거죠. GDP의 성장은 이렇게 집을 단시간에 빨리 지으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물류도 표준화를 했는데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컨테이너죠. 컨테이너의 표준화를 통해서 그 말콤 맥린이라는 사람이 1970년대 초반서부터 선진국 사이의 교역을 약 17% 상승시켰습니다. 샘 월튼의 월마트는 소매업체의 표준화를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월마트가 미국을 제패를 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날리는 그런 월마트 체인이 생겼고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표준화를 이뤘습니다. 한마디로 1960년대 표준화라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미국은 황금기를 이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GDP를 이렇게 3.8%씩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1960년대 미국의 황금기였다면 1970년대는 미국의 암흑기였습니다. 1970년대 암흑기는 1960년대 황금기의 결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결점이 뭐냐? 결점은 막대한 복지 비용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GM이나 포드나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복지 비용을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표준화를 넘어선 혁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독일의 제조업 능력 향상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기계를 사서 쓰면 엄청나게 저렴할 것을 노동자에게 평생 높은 임금과 연금을 제공해 줌으로써 미국은 1970년대에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1970년대가 들어서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기름값이 치솟는 오일 쇼크로 인해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닥쳤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결점이 본격적으로 도드라지기 시작했는데요. 3차 중동 전쟁 이후 1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가는 한 달 만에 12달러까지 이르렀으며 이는 현재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14.5달러에서 55달러까지 폭등한 것입니다. 이때 일본의 자동차는 엔진 효율이 미국 자동차에 비해서 아주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석유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의 특성상 석유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엔진이 개발된 반면 석유가 충분했던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엔진 효율은 길바닥에 석유를 쏟아붓고 달릴 정도의 비효율적인 엔진 효율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의 자동차 노조는 높은 임금과 은퇴 후 연금까지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매우 비쌌습니다. 따라서 미국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경쟁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품질까지.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은 표준화 이후 생산성 향상이 아예 없었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력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갔습니다. 1980년대는 일본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일본은 혁신을 통해 제조업 전성시대를 열었죠. 어떤 혁신이 있었냐? 소니의 워크맨, 코끼리 전기밥솥, 그리고 파나소닉의 TV, 뭐 이런 가전제품은 일본이 세계 제일이었고요. 반도체도 일본이 세계 시장의 80%의 점유율을 올리며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1989년 전 세계 시가총액의 순위를 보면 상위 20개사 중 14개를 일본 기업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만들어진 버블 경제가 1990년대 꺼지면서 몰락했습니다. 1990년대는 미국이 다시 앞서가는 기틀을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991년 12월 8일 소련의 해체로 갑자기 찾아온 공산주의가 몰락을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제일로 일어날 기틀의 핵심은 인터넷입니다. 당시 소련의 해체로 인해 공산주의 블록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세계는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사용으로 쓰던 인터넷을 민간용으로 개방하게 되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 미국은 인터넷 기업들의 버블로 인해서 닷컴 버블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나타난 애플의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인터넷 기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기업의 대표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5종목뿐 아니라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한 패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인터넷 기업들은 베낄 수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다시 어떻게 위대하게 되었느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SNS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재산 목록은 책상과 컴퓨터가 전부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 18억 명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상이 접속하는 페이스북은 지난해 4분기 10월에서 12월까지 281억 달러 약 31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27일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33%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을 잘 보면 이 기업은 베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고 좋아요 누르는 홈페이지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세계는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패권이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브랜드 기업이죠. 애플도 스마트폰을 팔아먹지만 사실은 iOS를 통한 생태계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구글은 유튜브와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통한 생태계 기업이고 아마존은 세계 온라인 최강의 쇼핑 최강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들 기업들은 인터넷 기반으로 세계 제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따라가던 일본, 독일, 한국, 대만 등은 제조업 강국은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해서 닥쳤던 개신세가 되었죠. 현재 제조업은 철저히 의리되었습니다. 제조업의 기술력이 좋아서 제조업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본, 독일이 날리던 시절은 동아시아인 한국, 대만이 붙으면서 경쟁이 심해졌고요. 2000년대가 되면서 다시 중국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기술이 엇비슷해진 상황이죠.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그런 상태에서 경쟁만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남아요? 영업이익이 안 남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브랜드가 있는 미국 기업은 뭐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니라 거의 독점적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기업은 미국 기업이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미국 기업이 갑이 되었고요. 나머지 국가들, 그 동아시아 국가들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런 제조업 국가, 이런 국가들은 모두 의리된 형국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이와 뭐 도시바 이런 워크맨 이런 것들이 그냥 인터넷에 연결 안 되고 그냥 제품만 좋으면 갑이 되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그런 기업들은 철저하게 의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중국 애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은 브랜드가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죠. 애플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기업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최저가의 기술이 가장 좋은 기업의 카메라 모듈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제조업이 뛰어난 기업은 큰 이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조 설비를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해야지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은 영업이익을 최신 시설에다가 지속적으로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기업은 주가가 오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애플은 브랜드를 앞세워서 아주 비싼 아이폰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큰 영업이익을 올리고 이렇게 올린 영업이익으로 자사주를 사서 태워버리고요. 그리고 배당을 올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죠. 이렇게 된 것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덕분이고요. 제조업이 아닌 생태계는 이런 현상이 더하다라는 겁니다. 생태계 기업들. 왜냐하면 아시아나 유럽은 브랜드로 성공하기 힘듭니다. 유럽은 가족 기업 중심의 소규모 기업이고요. 명품을 빼고는 전 세계 국민들이 선망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LVMH 이런 데는 알아주겠죠. 샤넬이나. 그런데 그런 거 빼놓고 나머지는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예 없죠. 예.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에서 미국에 완전히 밀립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의 문화 콘텐츠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드로이드의 구글이나 iOS의 애플,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의 OS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죽어라, 바다나 타이젠 같은 OS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스마트폰을 뭐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다가 죄다 실패를 했죠. 결국은 브랜드는 미국이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시아, 유럽 국가들은 모두 제조업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신사업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전기차도 전기차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OS를 잡느냐에 따라서 패권이 갈라진다는 얘기죠. 전기차는 인터넷 연결이 되면 자율주행이나 OS 등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결제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을 뭐 이렇게 월 결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애플의 iOS나 아니면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독일이나 한국의 OS가 표준 OS가 될 확률은 아주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에서 OS는 미국 기업의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약간의 예외도 있습니다. 그거는 반도체의 대만 TSMC, 한국의 삼성전자 등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갑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인텔이 시스템 반도체에선 갑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철저히 시크리컬, 그러니까 경기를 타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애플의 시가총액의 4분의 1 토막 상태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더 많이 팔고요. 애플보다.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 가전을 다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애플한테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매년 꾸준히 돈을 버는 상태고 삼성전자는 한꺼번에 돈을 벌고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 빠는 신세이기 때문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인터넷 연결과 미국의 브랜드 파워가 미국 기업을 강하게 만들었고 나머지 나라들의 기업은 철저히 경쟁당하고 기술력이 비슷해지면서 하드웨어를 조립하는 철저한 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이 다시 위대해진 이유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주식 매수일은 마이너스 3% 같은 2021년 3월 18일에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4월 19일이다. 두 번째, 8거래일 상승은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신호다. 세 번째,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정해질 비율대로 말뚝박기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은 어떻게 다시 위대해졌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